제가 조금 질문 주제를 바꿔서 요거 질문은 꼭 드려보고 싶었는데 지금이 상급지로 갈아타기는 좀 좋은 시기인가요? 네. 왜 그런가요? 경쟁이 덜해서. 항상 똑같은데요. 이게 옛날 공부할 때도 친구들 다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해봤자 점수 안 오르는 거랑 똑같이 남들 잘 때 공부하든지 남들 놀 때 공부하든지 그래서 항상 꽃 피고 단풍질 이때쯤 공부해 성적이 오르지. 아, 맞습니다. 네, 방학 때 이럴 때 공부해 성적이 오르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은 모두 다 열심히 한다 이 말이죠. 지금이 딱 그 상황인데 문제는 아까 제가 우리 나눴던 얘기처럼 거래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나만 안 팔린다는 뭔가 이 슬픈 상황이 와버렸어요. 내 것만 안 팔려요. 경쟁자는 없어서 지금 돈만 있으면 사기 되게 좋은 게 많을 것 같고 실제로 요즘 실거래 나오는 금액들 보시면 평소에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약간 낮게 나오는 거래들이 좀 많다 보니 와 좀만 하면 살 수 있겠다 싶은데 문제는 내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이거 되게 곤란한 거죠. 그래서 막상 지금 거래량이 없어지는 것들이 상위권 분들이 힘든 게 아니라 중하위권 분들이 더 힘들어요. 특히나 그 중하위권 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 금액 기준이에요. 뭐 나쁘다가 아니라 금액으로 약간 뒤쪽에 있는 물건들 같으면은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산 금액들이 최근 금액, 직전 금액들이었는데 거기서부터 금액이 팡팡 떨어져 버리면 이분들은 손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예전에 사신 분들은 파시는 거고 아닌 분들은 손절해야 되는데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손절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진짜 웬만한 결단 없이 손절을 못 해요. 그렇죠. 대부분 주식도 보시면 본전 올 때 본전에서 팔지 절대 손절하는 분들이 손절이야말로 진짜 예술입니다. 거래의 예술. 네.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만약에 익절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예전 기준에서 내 매도 차익, 양도 차익이 한 1억이 넘어갔었는데 갑자기 1,000만 원으로 줄어 있어요. 그럼 또 결정 못 해요. 그래서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꼭 주식 방송 같은데 우리가 뭘 사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만큼 더 벌 수 있다. 혹은 내가 이걸 지금 살 수 있는 절호의 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에 것들 생각 지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 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주식 일도 10년 했고, 그렇죠. 회사 그만둬서도 이제 부동산 일만 전적으로 한 것도 이제 한 5년 다 돼 가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메커니즘은. 투자라는 일은 결국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항상 오르는 것도 아니고, 조정받을 때도 있고, 진짜 폭락할 때도 있고 한데, 그거를 다 마음으로 버티면서 가기에는 진짜 강력한 의지.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지금이 그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거래가 안 되니까.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으니까 좋은 기회인데 이게 뭐 아무래도 지금 뭐 거래량이 너무 없고 막 이러니까 이거를 조금 결단을 내려서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야, 지금부터 이만큼 밀릴 건데 왜 지금 사냐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말만큼 또 거꾸로 책임 없는 무책임한 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오르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 누구나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자기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더 약간 밀리든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서 확 오르든 간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산 가격이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게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게 개개인이 다 어느 기준이 확고하게 그때그때 바뀌지 마시고 있다면은 지금 결정하기 매우 좋다는 타이밍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항상 소득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네. 고소득 직장 말씀하셨던 게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집값의 변동을 너무 과하게 신경을 쓰지 말고 나의 소득에 적합한 거를 해야 된다. 나가 아니에요. 네. 이웃.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의 그 이웃들. 네. 나는 그분보다 못 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이웃들, 그 사람들이 딴 동네로 확 다 이사 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지금 내가 살려고 하는 동네에 소득이 어느 정도 될까? 문제는 정부가 그걸 알려주면 게임이 너무 쉬워요. 근데 정부가 그걸 안 알려주니까 개개인들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뭐 특정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요 옆에 뭐 저기 중림동 넘어가면 네. 경희궁자이도 있을 거고 네.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도 있을 거고 도대체 마포레미안 푸르지오에 만약에 국평에 사는 사람의 소득이 얼마다 정부에서 알려줘요. 그럼 너무 쉽잖아요. 그게 주식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작년도 어닝이 얼마다, 수익이 얼마다. 그럼 뭐 PER이든 뭐 PB 자산 가격으로 평가하든 뭐 뭔가의 지표가 있어서 하시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그걸 안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 거죠. 아, 저기 사는 사람은 세대 가구 소득이 6천만 원일 거야. 뭐 누구는 1억 5천일 거야. 생각이 다 다르면 누구는 18배라는 얘기 하는 거고 누구는 10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만 명쾌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접근하셨을 때 네. 그럼 적정이 얼마일 거냐? 그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몇 배 정도는 받아들일 만하다. 그게 요즘 장관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장관. 그렇게 말 안 했다고 하셨어요. 적정이 얼마인지 뭐 얼마 빠져야 된다 말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아무튼 워딩은 계속 그렇게 나가니까 기사에. 그것만 명쾌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개인들이 그러시면 아까 지금 이게 경쟁자도 없고 그럴 때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요 팩터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뭐 요 동네 그런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것도 갖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명함. 명함을 근데 다 받을 수 없지 않나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명함.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 사는지를 대충 보고선 왜냐면 그러고서 슬쩍 물어보는 거죠. 밥 먹을 때. 아, 어디 사세요? 되게 무례한 질문이 됐잖아요. 지난 몇 년간. 그렇죠. 하지만 한국은 그 무례함을 자연스럽게 모두가 하던 나라였어요. 어디 사세요? 그렇죠. 애 있어요? 결혼했어요? 이거 사실 외국은 아무도 안 물어보는 질문인데 한국 사람들은 처음 보자마자 물어보잖아요. 근데 또 대답도 다 해줘요. 또 문제는 아직 안 했는데요. 아니 애는 아직 하나밖에 없고요. 뭐 하나 더 낳을 계획이고 뭐 가족 계획도 얘기해주는 나라잖아요. 집도 생각보다 잘 알려주고 심지어 몇 평이냐고 물어봐도 답해줘요. 그러면 전세예요? 이것도 물어봐도 답해주는 나라고. 아니요 집 아직 안 샀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생각 외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이걸 안 맞춰서 그렇지. 뭐 당장 뭐 명함이라고까지 가지 않더라도 친구들 오늘 핸드폰 하나 꺼내보셔서 가나다 순으로 보셔도 하나씩 찍어서 맞아 얘 어디 다녔지? 친구면 어디 다니지? 지금 직급이 뭐 차장이지? 뭐 부장이지? 과장이지? 얘 지금 어디 살지? 얘 맞아 맞벌이 했어. 외벌이야. 요즘 힘들다더라. 뭐 대출 받아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웃들이 생각보다 비슷해요. 그 아파트에, 특히 우리나라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얘만 이례적인 말도 안 되는 상황일 거야가 아니라 비슷해요. 상황들이.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게 생각보다 계산이 쉽게 돼요. 그러니까 한 10명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오늘 생각나 집에 가시는 길에 10명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니 업데이트가 안 돼서 오랜만에 전화해. 너 요즘 어디 다니냐? 그러면 다 알려주나요? 나 어디 이직했어. 야 그럼 연봉 얼마쯤 되겠다 그러면 야 그거보다 많지. 이런 얘기들도 막 하잖아요 사람들끼리. 우리나라는 되게 쉽게 얘기를 해주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도 뭐 전자공시 같은 거 보셔가지고 상장사든 대형사든 다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연봉 이 정도 되고 사실 우린 다 알아요 얼마쯤 버는지. 그리고 뭐 분야회 같은 데서는 그게 그냥 거의 공개된 정보 아닙니까? 그렇죠. 분녀회는 네 누구 아빠 얼마 번다더라. 너무 오픈되어 있는 게 많아서 그게 이제 정부서 안 알려줄 뿐이지 사실 우린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경기도든 뭐 심지어 광역시든 지방 출신이면 내가 알던 사촌들이든 뭐 친구들이든 서울이든 강남이든 어디든 다 가까이서 그 정보들은 얻을 수 있고 그게 사실 대표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모수를 늘려보시면 되죠. 네. 5명, 10명 늘려보시면 되죠. 그런 식으로 좀 휴민트를 좀 돌려보면 대충 이제 그 동네 밸류에이션이 나온다 이런 말. 생각보다 안 높아요. 생각보다 무리해서 사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무리함이 싫으신 분들은 전세로 들어가 살았던 거죠. 그 지역에. 그래서 생각보다 무리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무리함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집값이 싼 동네가 오히려 더 무리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 수 있어요, 진짜로. 증권가에 계셨던 분으로서 좀 최근에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저는 그저 한낱 섹터 애널리스트였는데 그래도 그냥 거시경제를 어떻게 알아요? 왜냐면 뭐 그래도 경제 상황이 워낙 또 뭐 부동산이나 몰라요. 제가 무슨 환율을 나라 경제 성장률을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기업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기업, 제가 해외 기업도 많이 봤었는데 해외 기업들은 약간 이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그냥 넋 놔버리는 경우들이 꽤 보였거든요. 답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죽어가요. 근데 대한민국 기업들은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그 생존 의지? 저는 그 생존 본능이 대한민국 기업만큼 강한 데가 있나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근데 그래서인지 제가 조선공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조만간 중국이 다 치고 와가지고 일본의 고부가가치 선박과 뭐 이렇게 싼 거 이렇게 껴서 썬데이시대에서 우리나라 망할 거다가 2005, 6년도까지 중론이었는데 일본이 망했어. 이게 참 신기하죠.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들의 그 능력을 좀 너무 낙관적일지 모르지만 좀 높게 평가하는 중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이 시절 변화, 세상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고 전기차도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는 것 같고 뭐든 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되게 어려워진다는 논리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편이고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면 딴 나라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대응하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빨리빨리 문화가 그 기업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또 장점으로 발휘가 되는 네, 기업뿐만 아니라 뭐 우리도 똑같죠.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민족의 저력인 것 같아요. 그냥 죽지 않아요. 지금 넉넉히 있지 않잖아요, 다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잖아요. 전 그게 한국 DNA가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DNA가. 나쁘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근본 없다고. 그렇죠. 근데 근본 없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나라가 70년밖에 안 됐는데 뭐.
그 뭐 또 열심히 산다 이거랑 같은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젊은 세대가 지금 굉장히 투자에 열정적이잖아요. 뭐 주식에도 네. 그렇고 부동산에도 네, 그렇고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 한 2년 사이에 많이 나왔던 게 뭐 영끌하고 B2였는데 이게 또 요즘 워낙 금리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절망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젊은 세대들한테 좀 뭔가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접근했는지의 문제 아닐까 싶은데, 아, 이거 뭐,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이렇게 뭐 한 달 뒤에 팔고, 이렇게 단기로 짧게 끊어가는 이런 거를 생각하고 접근하셨다면은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것들은 뭐 코인이든 유가증권이든 다른 쪽에서 좀 쉽게 거래되는, 왜냐면 거래 비용이 워낙 많은 동네니까 그렇죠. 부동산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너무 힘들죠. 취득세, 뭐 중개를, 거래 비용이 엄청 우리나라 많은 나라잖아요. 네. 해외는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정말 좀 생각을 해보고 적어도 4년, 뭐 길게는 한 8년. 정부에서 알려준 것 같아요. 단기 임대사업자 4년, 장기 임대사업자 8년이야. 적어도 4년은 갖고 가봐라 이렇게 알려준 것 같은데 4년, 8년 혹은 뭐 누구는 뭐 20년도 보시죠. 너무 길고 4년, 8년 끌고 갈 만한 물건인가.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미래가 보여야 되는데 4년 뒤에 여기가 어떨까? 내가 산 물건이 4년 뒤에 유망할까? 그거 없이 아 지금 뭐 당장 얼마 3천 넣어서 뭐 3천 먹을 수 있대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남들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랑 결론이 똑같은 것 같아요. 남들은 똑똑해요. 남들도 항상 투자자들의 이제 과신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나만 똑똑할 거다. 나만 남들이 못 본 거를 이렇게 딱 갖고서 투자를 한다 생각하는데 사실 나만 그때 알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약간 호흡을 길게 그리고 저는 좀 너무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좀 시드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규모가 되는 것들을 해야지.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인 게 동전주 같은 거 사는 거랑 똑같거든요. 뭐 돈 없다고.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죠. 뭐 200만 원짜리 종목은 200만 원이 있어야 사는데 250원짜리 종목은 250만 원만 있어도 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소수점 거래 얘기 자꾸 나오는 거고 코인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뭐 소수점으로 사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런 식하고 좀 약간 관점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 어쨌든 이게 자산이 오르냐 내리냐 오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걸 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기회를 아주 이쪽으로 옮겨버리는 것만큼 잘못된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 덩치를 조금 키워야죠. 그건 저축이죠 뭐 처음은. 근데 저축보다는 투자가 맞겠죠. 돈을 좀 왜냐면 자산은 워낙 다양하니까. 네. 올해만 해도 뭐 해외 주식도 다 망한 것 같지만 그 와중에도 오른 것들이 있고 그렇죠. 코인도 올해 망했던 것 같지만 중간에 확 올랐던 적도 있고 항상 그게 타이밍이 그때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않으셔야 될 거는 긴 호흡의 자산이 있고 짧은 호흡의 자산이 있더라. 근데 부동산은 긴 호흡이다. 네, 조금은 긴 호흡. 그 또 혹시 뭐 이렇게 수도권과 아까도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수도권의 절반, 비수도권의 절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방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지방 부동산 시장을 접근할 때 좀 수도권과 다르게 봐야 되는 것도 있을까요? 전혀 달라요. 그냥 다른 시장이에요. 시각이 달라야 돼요. 접근할 때 수도권 접근하시듯이 지방 보시면 100점 100패. 왜냐면 수도권 보듯이 보면은 막 널려 있어요. 이게 왜 이 가격이야? 막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게 그 가격인 이유가 있거든요. 지방시장은 완전 다른 동네여서 어떻게 그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처럼 확연하게 뻔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지방은 생각보다 변화가 좀 있어요. 아까 뭐 뭔가 큰 틀의 움직임이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죠. 갑자기 외곽에 뭘 한 이만큼 만들어요. 시청도 옮겨요. 그럼 영향이 클 수 있어요. 특히 지방 산업이 약한 도시 같으면. 왜냐면 그 공공의 기능이 되게 중요한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잖아요. 그러면 확 바뀌는 거죠. 그러면 진짜 여기는 큰일 나거든요. 기존 지역들은. 그래서 그런 엄청난 변화에 맞부딪힐 수 있는 여지를 좀 두시고 그런 것들 외에도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수요가 강하지 않은 지역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을 바라볼 때는 항상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수도권하고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게 좋은 건가? 오히려 지방에 빨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지난 몇 년간 고속철도로 다 많이 봤던 거라 그런 업종이 있었고 그런 아닌 업종들도 있어서 그럼 다 이제 보셨는데 이제부터 지방을 바라보실 때는 광역철도, 대구, 대전, 뭐 부산, 광주 다 광역철도가 생기는데 소규모로 그런 지역마다 이슈에서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진짜 좀 고민이 많이 되죠. 거꾸로 이게 교통이 돼서 호재가 생긴 게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이 특정 도시를 예로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부산, 울산이 광역전철로 이번에 연결이 됐잖아요. 네. 사실 울산시에서는 이렇게 항상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울산 상권이 약간 부산 상권에 좀 흡수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하던데 말씀하신 맥락에서 그런 점도 그럼 고려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저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야 연결된다고 좋다 이게 아닐 수도 있어서 그러면 이제 지역 이기주의 될 수 있죠. 연결 안 시키려고 하겠죠. 근데 그것도 또 약간 말은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마치 그 거점 도시의 몇 군데 이게 사실 정부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건데 지역에 거점 도시 몇 개 있어야 된다. 그러면 거점 도시가 더 커지고 옆에 도시들은 힘이 빠질 수가 있고 아까 세종시 얘기도 할 때도 나눴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뭔가 이상한 일들도 생각보다 많이 벌어질 수가 있고 사실 전 대전 사람이라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세종시의 등장이 사실 대전에 많은 거를 힘들게 했어요. 대전 인구가 줄었죠 오히려. 인구도 줄고 세종시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니까 대전에 아파트를 공급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결국은 그 세종시 만드는 걸 지지해서 대전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해본 거죠. 안 했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지방은. 수도권하고 다르죠. 수도권은 계속 어쨌든 간에 인구가 지방서 좀 계속 유입이 있는 곳이고 네. 지방은 약간 각각 다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제로섬일 수 있어요. 이거 빼와서 갖다 놓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뭐 아까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드렸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저희는 뭐 부동산 투자를 제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이것만은 염두에 둬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아니요라고 강하게 반발했던 게 부동산은 계속 우상향 아닙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 질문은 확실히 답을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잘 되기 때문에 우상향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행히 대한민국이 계속 우상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론, 특히 서울 불패론이 나왔던 건데 그것도 역시나 미래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밝게 보는 편인데 기업들의 미래를 밝게 보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눈도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가 다예요. 아까 도로를 닦는 것도 여기다 도로가 이렇게 뚫리면 기업들이 여기다 회사하기 좋아지겠네요. 결국은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더 제일 부동산에 중요한 거예요. 철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뭐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출근하기 불편하다고 얘기 나오면은 철도가 점점 연장되는 거고 지역 같은 경우도 그거를 얘기가 이제 점점 나오는 게 없던 광역철도가 이렇게 생기는 것도 여기 뭐 왜 이렇게 동떨어지게 도로만으로 이렇게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미 다 옛날 철도들이 있는데 좀 쓰자. 고속철도 다니니까 안 쓰더라. 근데 그게 안 쓰는 게 아니라 돈 약간 넣어서 약간씩 피고 하니까 길들 반듯반듯해지니까 금방금방 오더라. 그런 것들이 또 결국은 기업들의 입지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눈이 저는 획일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그냥 계속 우상향합니다만큼 무서운 얘기도 없고 지금부터는 쭉 빠질 겁니다라는 말도 말이 안 되고 결국은 남들이 여기를 수요지로 결정할 적정한 위치인가 그리고 여기에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예측이 다예요. 결국 돈의 흐름이 제일 중요한 거네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에 부동산 시장도 완전히 달려 있는 거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작할 때 얘기 나눴지만 정책적으로 이걸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단계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일 남은 것 중에 하나가 공장을 수도권에 못 짓게 하는 수도권 총량제 이런 것들이 사실 유명무실해져야 될 때가 된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도.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얼마 전에 반도체 공장 용인에 짓게 된 거 되게 큰 변화죠. 이게 원래 안 되던 건데 되는 거. 왜 삼성이 탕천까지 내려가 있겠어요? 아산 탕천까지. 아산하면 충청도잖아요. 경기도가 아니잖아요. 수도권 공장 총량제지 충청도 총량제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 있던 건데 평택에도 공장 지금 계속 짓고 있고 제가 아까 반도체 업은 매우 중요하게 본다고 정부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은 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수도권에 그런 대규모 공장이 들어오는 것들이 옛날에는 진짜 안 될 수 있고 지방에 가서 절하 했었던 것들도 아닐 수 있겠다. 실제 지금 아닌 쪽으로 돌아가고 있더라. 많은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공약집 한 번만 더 읽어보라고 말씀드려요. 문재인 정부도 공약집 참 잘 지킨 정부 중에 하나예요. 저는 부동산만 보면 공약집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전 토달 게 별로 없어요. 하겠다는 걸 다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공약집은 사실 보자마자 그렇구나 그랬었거든요. 이번 정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약집에 있는 내용은 일단 다 지켰으면 좋겠고 뭐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 일기 신도시 정비사업이랑 아주 큰 내용도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뭐 부활시키는 아파트 뭐 등등등등 종부세 얘기 뭐 등등등 공약집 내용 보고서 다 투표하셨을 거니까 다들 지지자가 많았다는 건 어쨌든 그게 일리가 있다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게 움직이면은 큰 틀에서는 문제 없겠다. 근데 속도를 약속을 했으니 빨리빨리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 지난 정부는 뭐 대책이 뭐 매달 나왔으니까 진짜 빨리빨리 했던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대통령 공약집부터 읽어봐야겠네요. 근데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이 있을까요? 네,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선거 때 제일 읽어봐야 되는 집집마다 다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네. 책자로 그거 읽어봐야죠. 왜 안 읽어봐요? 네. 어떻게 오늘 긴 시간 또 대표님 모시고 많은 말씀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다음에 또 한 번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